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3주차, 3주차가 되겠네요. 이번 주는 기초 및 흙막이 공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터파기하고 흙막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터파기. 터파기는 뭐냐? 터파기는 집안 하부의 기초 지하층을 시공하기 위해 땅을 파는 공정,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터파기라는 거는 건물이나 아니면 시설물을 시공하기 위해서 땅의 단단한 부분에 기초를 설치하기 위해서 파는 걸 우리가 터파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터파기라고. 자, 그러면은 터파기는 모양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는데 구덩이 파기가 있고 줄기초 파기가 있고 원통 파기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건물을 기본적으로 건물을 질 때 이렇게 이제 터파기를 하는데 구덩이 파기는 말 그대로 그 기초 독립 기초일 때 동기초가 하나하나 단독으로 되어 있을 때 그거에 맞춰서 국부적으로 굴토하는 터파기를 우리가 그러니까 구덩이처럼 파는 걸 우리가 구덩이라고 한다. 보통 건물 같은 경우는 기초가 뭐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죠. 기둥마다 기초가 다 들어가니까. 그럼 그 기초 구덩이를 이렇게 단독으로 파는 걸 우리가 구덩이 파기라 그렇게 얘기하고, 줄기초 파기는 기초가 구덩이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옹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담장 이런 경우에는 쭉 줄로 되어 있죠. 이런 기초를 하기 위해서 줄로 쭉 파는 걸 우리가 줄기초 파기다 그렇게 얘기해요. 온통 파기는 건물 통째로 온통 한꺼번에 그 기초를 온통 기초로 해서 파기 위해서 건물 전면 전체를 하는 파기를 우리가 온통 파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그 터파기 형식에 따라서 터파기를 어떤 형식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오픈컷 공법과 아일랜드 컷 공법, 그리고 트렌치 컷 공법 이렇게 나눠지는데, 오픈컷 공법이라는 거는 영어로 오픈이 열다 아니에요. 열다. 말 그대로 그냥 그 개방해서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오픈컷 공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뭐 대부분 다 뭐 오픈컷 공법이긴 하지만, 그래서 경사 오픈컷 공법이라는 거는 그 굴착 주변에 경사면을 취하여 흙막이 없이 굴착하는 공법 이렇게 돼 있어. 굴착 주변에 경사면에다 그러니까 흙막이를 설치 안 하고 하는 공법을 우리가 오픈컷 공법이다 이렇게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m를 판다. 그럼 2m 같은 경우 넓게 뭐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파려면은 기초가 2m일 경우에는 양쪽으로 1m씩 해서 한 4m를 파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경사 지어서 이렇게 파는 걸 경사 오픈컷이라고 하고, 흙막이는 이제 밑에 아일랜드 컷이라든가 트렌치 컷 공법에 보면 흙막이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이렇게 흙막이 설치해서 바로 수직으로 내려파기 하는 걸 우리가 이것도 이제 흙막이 오픈컷 공법이다. 흙막이 오픈컷 공법에는 자립공법, 어색 공법, 버팀대 공법이 있는데 이건 뒤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일랜드 컷 공법이 있고 트렌치 컷 공법이 있어요. 아일랜드는 영어로 섬을 우리가 아일랜드라 그래요. 섬을. 그래서 먼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중앙부를 먼저 파고 중앙부에다가 이렇게 경사 오픈 컷으로 파서 중앙부에 건물을 설치를 해요. 건물을 시공을 해요. 그러면 가운데 섬처럼 건물을 먼저 시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요 구조물에다가 이제 버팀대를 주고 나머지 가해를 이제 파는 걸 우리가
아일랜드 컷 공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트렌치 컷 공법은 그림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흙막이를 하고 흙막이 주변만 먼저 파요. 흙막이 주변만. 요게 이제 트렌치라는 게 우리가 그 또랑을 트렌치라고 해요. 영어로 또랑을. 그래서 이제 또랑처럼 흙막이 주변을 먼저 파고 거기 또 그 부분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에서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가운데를 나중에 판에서 마무리하는 이런 공법을 트렌치 컷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 정도는 이런 거에 대해 개념 정도는 좀 두셔야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제 헷갈리지 않아요. 아일랜드 컷 공법, 트렌치 컷 공법. 자, 그럼 이제 오픈 컷 공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세하게. 경사 오픈 컷 공법은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경사지게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밑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이렇게 경사지게 팔려면은 땅 대지 여유가 필요겠죠. 여기서부터 보다시피 예를 들어서 구조물이 4m다. 그러면 경사지게 팔려면은 그 구조물보다 밖으로 한 2m 이상씩 더 파야 되니까 그만큼 대지의 여유가 필요해야 되고, 또 흙이 파내는 흙 양이 많죠. 또 흙 양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를 하고, 그것도 우리가 대매옥이라고 그러죠. 이제 다시 메우는 빈 땅, 여기 이제 다 골조를 설치하고 난 나머지는 메워야 되니까 우리가 대매옥이라고 그러죠. 여기를 다시 메워야 되니까 메워야 될 흙 양이 많죠. 그리고 이제 이게 깊이가 이렇게 낮은 경우에는 가능한데, 깊은 경우에는 이게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라든가 자재 이런 것처럼 걸로 인해서 이 경사 접하려면은 공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 비탈면 높이는 3m, 6m 정도. 그 이상은 이제 다단흙 파기라 해서 중간에 우리가 이제 단을 2단, 3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중간에 이제 평평하게 해서 거기서 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보통 3m, 6m 이상 내려가면은 흙막이를 해야 돼요. 대부분 흙막이를 설치하고 터파기를 해요. 자, 그리고 흙막이 오픈 컷 공법이라는 거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흙막이를 하고 밑에서부터 지하 구조물을 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옆에 주변의 땅이 여유가 없어도 시공이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내에서도 적용하기 아주 좋은 공법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깊은 데는 대부분 다 흙막이를 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립공법과 어색 공법과 스트러트 공법이 있다. 뒤에 아마 또 나올 거예요. 자, 아일랜드 컷 공법은 설명을 해 드렸어요. 이렇게. 이건 대형, 아주 굉장히 넓은 주변에 아일랜드 컷 공법도 그렇고, 트렌치 컷 공법도 그렇고, 넓은 부지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충분히 가실 거예요. 자, 트렌치 컷 공법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잔토 처리하고, 대매우기. 잔토 처리하고 대매우기가 뭐냐? 잔토 처리는 아까 이제 터파기를 하고 난 다음에, 터파기를 하면 흙이 많이 남죠. 흙이 많이 남고, 남는 것 같고 다시 또 구조물 설치하고 난 다음에 빈 공간은 또 다시 메워야 돼요. 요거를 이제 대매우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지하 구조부가 완성된 후 터파기 공간의 나머지 부분을 메우는 것. 그러니까 이제 지하 구조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나머지 공간을 메우는 게 대매우기인데, 잔토 처리는 요 대매우기 하고 남는 흙들, 터파기 할 때 파낸 흙들 있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처리하는,
보통 이제 뭐 매립지라든가 이런 데 이제 그 덤프 트럭으로 실어서 이제 내가죠. 이런 걸 우리가 남는 흙을 우리가 잔토 처리다 이렇게 얘기했다. 남는 흙 처리하는 거를 자, 그리고 다짐. 이제 대묘기를 하게 되면 대묘기를 하려면은 이제 그 주야 구조부 완성하고 그 주변에 그 공간에 흙으로 메꾼다 그랬죠. 근데 이제 흙으로 메꾸면은 이 다짐이 안 되면은 나중에 거기가 치마가 돼요. 치마가 돼서 대묘기 시에는 성토시에도 마찬가지고 다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치마가 안 돼요. 그래서 다짐을 잘 하는데 이런 때는 보통 30cm 정도 메꾸고 또 로라로 다지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거나 이제 사질토 모래가 많이 섞인 그런 거에는 물다짐, 물을 부으면서 다짐을 해요. 이 물 지난번에 지난주에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사질토는 물을 부으면 다짐이 잘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해수욕장 가면은 해수욕장 모래밭이죠.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느껴져요? 모래가 굉장히 물론 이제 발로 이렇게 밟고 그러면 이렇게 푹푹 들어가는 것 같지만 굉장히 가는 모래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딱딱해요. 완전히 다짐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런 사질토에는 물다짐을 하는데 물다짐도 병행해서 한다. 그리고 지하매설물이 지하매설물이라는 건 뭐예요? 그 지하에 묻혀있는 파이프라든가 전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동, 치마, 변형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다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흙막이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흙막이는 이제 아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자, 흙막이는 지하 기초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지하실 구조물을 하기 위해서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터프하게 할 때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는 걸 우리가 흙막이 공사다 그래요. 그래서 굴착 측벽면이 토사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합한 흙막이를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흙막이 공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제 흙막이 공사가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지 방식에 의해서 자립식, 버팀대식, 어센카 공법, 아까 이제 그 세 개를 말씀드렸고, 소일 레일링 공법이라는 것도 또 있어요. 대부분 자립식, 버팀대식, 어센카 공법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구조 방식에서는 저건 이제 지지 방식이고, 구조 방식에서는 H파일에다가 토리판을 끼워서 설치하는 H파일 토리판 공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트 파일이라고 있어요. 시트 파일, 철판으로 된 파일인데 그 시트 파일 공법이 있고, 그 다음에 쥐열식 흙막이 공법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구멍을 뚫어서 쥐열 기둥식으로 쭉 열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흙막이 공법이 있고, 또 이제 슬러리월이라고 해서 탑다운 공법 같이 이제 사용하는 슬러리월 공법이 크게 이렇게 나눠져요. 구조 방법에 의한. 요건 뒤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자립식 공법은 뭐냐? 지지 방식에 의한 공법 중에서 자립식 공법은 여기 그 밑에 사진에서 보면은 요거는 뭐 순수하게 이렇게 지금 H 파일을 받고 그 주변은 이제 콘크리트로 했는데, 요런 경우는 이제 무슨 힘에 의해서 이렇게 버티는 거죠? 요게 자체적으로 H 파일이 이 땅에 박힌 그 힘만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흙막이 벽은 있는데 흙막이 벽 지지 구조물이 없어요. 지지 구조물이라는 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 스트러트라든가 어센카
이런 구조물이 없이 순수하게 이 파일, H빔이죠. H빔이 땅에 박혀있는 그 힘만으로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합을 흑마기벽 휘임저항으로 지지하며 고착하는 공법이다. 흑마기벽이 기초 깊이가 충분히 깊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H빔이 땅에 박혀있는 그 힘만 가지고 저걸 버티니까 충분히 깊게 박혀야 되겠죠. 그리고 깊으면은 못 버티겠죠. 터파기 깊이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깊지 않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지하 1층 정도 규모 되겠네요. 요정 그러니까 더 이상 파괴되면은 흑마기벽으로서는 자립식으로서는 버티기가 어렵다. 이런 때는 이제 이 지지 방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버팀대식이라고 해서 이거 우리가 영어로 스트러트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트러트 방식이다. 스트러트 방식이다. 여기 보면 사진에서 보죠. 사진에서 보면은 터파기를 하고 이 그 H빔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따라서 또 양쪽으로 우리가 맞버팀을 했죠. 버팀 그 H빔이 이제 양쪽으로 버텨주고 있으면서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버티고 있죠. 이걸 우리가 버팀대식이다 이렇게 그래요. 버팀대식이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스트러트 방식이다 이렇게 영어로 스트러트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거는 체갑을 수평으로 배치한 압축제 스트러트로 만든 가장 일반적인 법으로 많이 쓰인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 서울 시내라든가 뭐 일반 시내 건물 지하실 공사할 때 대부분 다 요 스트러트 공법, 버팀대식 공법을 사용을 해요. 요건 딱 그 자리만 건물 들어갈 자리만 이렇게 딱 흙막이에서 파내고 그 부지 내를 이용해서 이렇게 버팀대로 버티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대신 이게 이제 그 기둥도 있고 필요 없는 본 구조물이 필요 없는 기둥 그다음에 이 수평 버팀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이제 또 빼내야 되니까 이게 공사하다 보니까 걸치작거리는 부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 한껏 끊어서 해야 되고 이런 제한적인 활동이 제한되어 있어요. 딱 이 땅 속에 또 백호가 이 밑에 들어가서 팔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스트러트 때문에 고리작거려서 좀 그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스 앵커, 영어로 어스 앵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스는 땅이라는 얘기고 앵커는 우리가 이제 이제 배에서 배를 고정시키는 닷을 우리가 앵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이걸 딱 고정을 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어스 앵커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진에서 보면은 흙막이가 있고 흙막이 이제 쭉 단별로 우리가 이제 띠장이라고 그래요. 저거 집임을 띠장이라고 그러고 띠장을 땅속에서다가 이제 우리가 강선이라고 하는 거를 땅속에 박아갖고 강선을 땅속에서 박아서 여기 띠장에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놓은 걸 우리가 사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어스 앵커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건 이제 스트러트처럼 이렇게 좁은 데서는 스트러트 쓰지만 이렇게 넓은 데서 스트러트를 못 쓰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넓은 데는 주로 이제 이 어스 앵커 공법을 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스 앵커 공법은 이 그 앵커 강선으로 앵커를 땅속에 박는다 그랬죠. 이게 박으려면은 이게 건물 짓고자 하는 부지 바깥쪽으로 이렇게 박아야 되니까 대지가 넓거나 아니면 옆에 부지가 있으면 옆에 땅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걸 이거 다 남의 땅에다 이걸 박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허락을 받아서 돈을 주고 받든 허락을 받아야 되고 나중에 이제 이걸 또 다시 또 빼내줘야 리턴 앵커를 해가지고 빼내주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스 앵커 공법이다.
이렇게 보면 흑막이 후면에 구멍을 뚫고 로드 강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앵커 시켜서 고정을 시켜서 흑막이 벽과 연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소일 레일링 공법이다. 소일 레일링 공법은 이거는 이제 그 흑마기에다가 이제 네일이 영어로 이제 소일은 흙이죠. 네일은 바늘을 네일이라고 그렇게 영어로 그렇게 되어죠. 그래서 흙 속에다가 바늘을 굉장히 이렇게 바늘을 총총총총이 많이 박아서 지지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이 바늘이 박혀 있는 부분 덩어리로 보통 길이가 3m 정도 되는 철근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사용해서 통째로 그만큼을 이제 그 벽을 만드는 거죠. 소일 레일링 공법은. 그래서 굴착 즉시 응력 해방이 발생된 초기 변임 부적 폭락을 제수하기 위해서 굴착 표면 보용으로 쇼크리트를 타설하고 이렇게 네일을 삽입 보강해서, 네일이 침이라고 그러세요. 보통 한 2m, 3m 철제로 삽입해서 거기다가 보강해서 시공하는 거다. 이걸 우리가 소일 레일링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구조 방식에 의해서는 이제 우리가 H 파일 플러스 토리판 공법이 있다 그랬어요. 시공이 이건 가장 간단하고 경제적이며 공기가 짧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H빔을 받고 중간중간에 토리판을 끼우는 방법이야. 요거는 이제 사진이 앞에 이제 나와 있는 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H8 토리판 공법이 이런 것도 사진이 여기는 안 나왔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간단해요. H빔을 받고 파 내려가면서 H빔과 H빔 사이에 토리판이라는 목재를 갖고 막아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흙 속에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물이 이제 흘러나오죠. 흘러나오기 때문에 집안이 또 이제 연약 집안이 그러면은 이제 시멘트로 그 주변에 그라우팅을 해서 보강하고 이제 차수벽을 만들죠. 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이걸 해줘야 돼. 이거는 알지? 여기 가장 돈이 들고 경제적이고 돈이 덜 들고 빨리 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그만 현장에서는 대부분 H8 플러스 토리판 공법을 적용을 해요. 주변에 이제 큰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 주변에 건물이 손상이 될 만한 그런 건물이 없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시트 파일 공법이 있는데, 요거 보면은, 요거 이제 그 사진에서 보면은 사진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이제 그 스트로트로 지지한, 이렇게 양쪽으로 지지한 이렇게 이런 흙막 지지하고 땅을 파고 있는 이런 모습의 사진이고, 양쪽에 이제 요 시트 파일을 받고 흙을 파내는 거야.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오른쪽 사진에 보면은 철판으로 이렇게 접혀서 접은 상태로 해서 박았죠. 박고 이쪽은 물이고, 이게 이제 철판으로 이제 일일이 하나하나 해서 땅을 박다 보니까 아주 이 차수 성능이 좋아요. 이건 차수 성능이 좋아. 그래서 연약 집안에 아주 적합한 공법이다. 이거는 이제 연약하지 않으면 또 들어가질 않아. 그래서 이거 이제 뻘이라든가 논 주변에 논 같은 걸 상대로 한다든가 바닷가, 강가 이런데 뻘 있는 데서 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강널 말뚝이라고 하는데, 요 철판으로 된 접은 요 말뚝을 하나부지 하나하나 맞물리게 해서 쭉 연결해 나가서 흑마기벽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주열식 공법이다. 주열식 공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주 하면은
기둥을 우리가 기둥을 주라 그러죠. 기둥주 한자로. 우리가 열을 맞춘다 그러죠. 열이 쭉 그게 이제 쭉 열지어서 서 있는 걸 우리가 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열시 금박이 공법이다 그러면은 기둥이 쭉 열을 지어서 쭉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주열식 공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주열식 공법 중에서는 소일 시멘트 월이라는 공법이 있어요. SCW 공법이라고 그래. 요거는 이제 MIP 공법이라고도 하고, 요거는 이제 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구멍을 이렇게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흙을 이제 이렇게 오가라는 장비로 쭉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이제 밑으로 넣으면 이제 그 흙은 일부 좀 나오고 이제 쭉 같이 들어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장비의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파이프로 되어 있어. 이 파이프로다가 우리가 몰타르라고 하죠. 몰타르. 시멘트하고 모래를 섞은 몰타르를 압력을 줘서 이 밑으로 쏟아요. 밑을 밀어내요. 밑부분. 그러면서 이걸 흙하고 주변에 있는 흙하고 섞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이제 흙이 이제 시멘트하고 이제 섞이면서 굳어버리게 되겠죠. 이제 나중에 이게 섞어서 이제 빼내면 이렇게 빼내면 나중에 이제 시멘트 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벽이 돼서 이렇게 벽이 형성이 돼. 주열시형 벽이. 요런 걸 우리가 MIP 공법이다, 또는 SCW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사진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중간에 H빔을 설치해서 보강을 한 상태죠. 이건 이제 주로 이제 뻘 있는데 많이 사용을 해요. 뻘 있는데 아주 진짜 연약 집안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공법이야. 자, 그 다음에 CIP 공법이라고 있는데, CIP 공법은 뭐 캐스트 인 플레이스 파일이라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공법이고, 특히 시내 주변에 이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오거라는 장비로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고 난 다음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철근을 갖다가 이제 망을 만들어서 그대로 이제 그 구멍에다가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난 다음에 콘크리트로 타설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골재라는 거는 이제 자갈이죠. 자갈을 쭉 채워 넣기 전에 이렇게 파이프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자갈을 채워요. 자갈을 채우고 난 다음에 이 파이프를 통해서 몰타를 또 이 강하게 압력을 주면서 밑에부터 채워 올라가면서 이제 채워 올라가면 철근 콘크리트가 되겠죠. 채워 올라가면서 파이프도 이제 같이 끌어올리면서 하면은 여기 이제 굳으면은 이렇게 땅 속에 기둥이 형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거를 쭉 붙여, 그 옆에서 또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쭉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CIP 공법이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뭐 시내 이 공사에서는 대부분 이 공법을 사용을 해요. 시내에서는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단단해서 주변에 옆에 건물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또 시멘트로다 보니까 물도 차수도 잘 돼. 이거는 물론 이제 기둥과 기둥 사이 이런 부분으로 물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데는 또 그라우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차수벽을 또 별도로 또 만들기도 해요. 이런 걸 CIP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PIP 공법이라고 있는데, PIP 공법 이건 뭐 거의 다 동일한데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틀려요. 먼저 이제 이것도 뭐 MIP처럼 먼저 집안을 굴착하고 구멍을 뚫고 난 다음에 빼 올리면서, MIP는 주변에 흙하고 섞어버리는데 이거는 흙은 먼저 빼내버리고 몰타를 먼저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 몰탈 속에다가 몰탈이 굳기 전에 철근망을
집어넣거나 엣지 형광을 집어넣어서 굳혀서 만드는 게 PIP 공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CIP, PIP, MIP 해서 공법의 비교를, 분법을 비교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장비는 뭐 CIP는 오거 장비를 쓰고 PIP는 스크류 오버, 그 다음에 뭐 MIP는 중공 오버. 요거는 이제 그 적용 집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만 하면 되겠어요. CIP는 모든 집안, 오스오버로 뚫을 수 있는 집안은 다 할 수 있고, PIP라든가 MIP는 비교적 연약한 집안, 그 다음에 MIP 같은 경우는 사질층, 무너지기 쉬운 이런 집안에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구조 방식에 의해서, 구조 방식에 의해서 이제 흑마기를 이제 쭉 우리가 해오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슬러리월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슬러리월 공법. 요거는 아주 특수한 공법이에요. 요거는 어떤 공법이냐면은,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철근 망을 이렇게 굉장히 넓게 이렇게 만들어 놨죠. 저거 벽처럼 돼 있어. 땅도 흙을 저렇게 파요. 저렇게, 아까는 이제 주열식 공법 같은 경우는 기둥 형식으로 해서 동그랗게 팠는데, 이거는 이제 그 장비가, 그 그래브 장비라고 해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파고 난 다음에, 또 저거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콘크리트, 저 지금 사진에 있는 철근망을 설치를 하고, 밑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트레미관이라고 하는 콘크리트 관을 밑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 밑에서부터 콘크리트로 채워넣어요. 콘크리트 채워넣고, 요건 이제 그렇게 완전히 다 흑마기 벽을 다 저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 놓고 나중에 저걸 그대로 구조물 지하실 벽체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저 사진에서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수평으로 뭐 이렇게 그 붙어 있는 저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하얗게. 이게 이제 각 지하실 슬라브가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철근을 미리 배분을 해 놓은 거야. 자, 이런 걸 우리가 슬러리월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특수굴착기와 안정액이라는 것은 땅 속에서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안정액이라고 그렇게 돼요. 벤토나이트 액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안정액으로 그냥 기억을 해놔. 그래서 이제 땅을 파서 아까 이제 철근망을 이제 거기다 이제 집어넣고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연속적으로 벽체를 조성하는 공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를 이제 그 땅속에다 이렇게 실제 땅속에다 이렇게 해서 그걸 흙막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차수 효과가 높죠. 물 차단 효과가 좋아요. 이제 저 벽과 벽 연결하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물이 좀 새는데, 그래서 공사하면서 그 부분은 방수라든가 그라우팅해서 보완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탑다운 공법이라고 있는데, 탑다운 공법이라는 거는 건물을 지하하고 지상하고 같이 시공하는 걸 우리가 탑다운 공법이다 그래요. 탑은 꼭대기를 탑이라고 그러고, 다운은 밑에를 다운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래서 지상층하고 지하층을 동시에 시공하는 걸 우리가 탑다운 공법이다 그러는데, 저 공법을 사용할 때 슬러리월 공법을 사용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벽체, 철근 콘크리트니까 강성이 아주 굉장히 높죠. 그리고 시공 깊이는 80에서 100m까지 가는 걸 하다고 그러는데, 100m까지 깊이 팔 일이 있을까 보니, 그 정도까지는 팔 일이 보통 없죠.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 정도면은 한 15m 내지 20m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저런 시내 공사도 특히 요즘 많이 사용하고 그래요. 건물 본체벽을 사용하고,
그 대신 이제 비용이 많이, 공사비가 많이 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사진에서, 그림에서, 이제 보면은 먼저, 우리가 가이드월이라고 그러는데, 요 터파결 위치에다가 가이드월이라고 이제 콘크리트로 이렇게, 또랑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어서, 요 이제 장비로, 그래브라는 장비로 이렇게 이제 땅을 파는 거야. 이렇게 땅을 사각형으로 이렇게 쭉 파요. 그래브를 파고 난 다음에, 그냥 파고 가만히 있으면 무너지니까 우리가 안정액이라고 하는 걸 땅 여기 속에 넣는다 그랬어. 요 벤트나이트 용액이라고 있는 거, 안정액을 넣으면은 이 땅이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무너지지 않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다 파고 난 다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철근망을 집어넣고, 여기에 이제 트레미 파이프라고 하는 파이프를 밑으로 이제 집어넣어서, 이 트레미 파이프를 통해서 콘크리트를 밑에서부터 쭉 채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벽을 만들었으면 양쪽에 두 벽 지그재그로 만들어가지고, 나머지 요거 다 굳은 다음에 또 요 나머지 부분을 파서 또 이 부분도 콘크리트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땅속에 벽을 이렇게 형성하는 걸, 공법을 우리가 슬러리월 공법이다 이렇게 해요. 이 흙막이 공법은 굉장히 많이 사용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꼭 좀 이해를 잘 해둬야 돼요. 자, 그래서 흙막이 공법의 위험 방지. 흙막이 공법은 이 흙막이 공법, 흙막이가 무너져 버리면은 주변에 흙이 무너져 버리 주변에 그 안에서 작업하고 있는 작업자도 물론 위험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무너져 내려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대단히 큰 위험을 야기해요. 그래서 흙막이 지보공이라는 거는 버팀대를 우리가 지보공이라고 그러죠. 거푸집에서는 우리가 이제 서포트, 우리가 이제 거푸집 지보공은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서 거푸집을 받치는 걸 우리가 거푸집 지보공이라고 그러고, 흙막이 지보공은 흙막이가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거를 우리가 흙막이 지보공이다 그래요. 그래서 흙막이 지보공은 그만큼 튼튼하고 안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형, 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될 것을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이제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은 건설안전 관리론 시간에 더 오겠지만 그만큼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래요. 자, 조립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흙막이 설계도를 우리가 조립도라고 그러는데, 미리 조립도를 작성해서 조립도대로 시공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붕괴 등의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47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것. 요거 가나 다라까지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이런 것, 탈락, 융화 상태 매일 한 번씩 점검을 하면서 뭐가 잘못된 데가 있나, 손상된 데가 있나, 그게 뭐 압력에 의해서, 토압에 의해서 변형된 데가 없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버팀대, 우리가 흙막 지보공이라고 그랬죠. 버팀대가 얼마나 압력을 받고 있는데 그 갑자기 많이 받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용접 상태라든가 접합 상태가 뭐 잘못된 건 없는지, 그리고 치마 정도 그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을 해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일링 현상이라고 있는데, 보일링 현상은 흙막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요 사질토, 모래가 많은 집안에서는 흙막이를 이렇게 했어요. 흙막이를 했는데 모래가 많은 집안에서 물이 지하수위, 상수위가 이 지하 바닥보다 높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자꾸 일로 빠져나오겠죠. 물이 이제 모래 집안이니까 모래는 물이 잘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물을 지하수위보다 더 깊게 파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 옆에 있는 물이 자꾸 빠져나와.
근데 이 물이라는 이 물이 물만 싹 빠져나오면 괜찮은데 모래가 있는데 모래 집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모래를 자꾸 이제 끄집어 이 바닥에 있는 모래를 이제 끌고 올라와요 이게 물이. 여러분들 그 해수욕장 같은 데 가서 손으로 이렇게 파봐 물 있는 데 가서 물이 자꾸 이제 끄집어 올라온다고 물이 끄집어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 그 흙막이 옆에 이 원래 이 본 땅에서는 이게 이제 이쪽에 있는 모래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물 빠져나오니까 여기가 푹 꺼지겠죠. 이제 푹 꺼지니까 어떻게 돼? 흙막이가 제대로 견딜 수가 없죠. 무너져 버리겠지. 이렇게 이 모래하고 물이 이렇게 같이 이제 올라오는 현상, 요거를 우리가 보일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바닷가, 모래가 많은 바닷가라든가 특히 강 주변, 강 주변에는 뭐 예를 들어서 여의도라든가 한강 주변 이런 데는 이제 모래가 많은데 또 그 강이니까 물도 바로 이제 물도 많죠. 이런 데서는 아주 보일링 현상이 굉장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데는 이거 보일링 현상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이런 흙막이를 공법을 채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보일링 현상을 방지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흙막이 밑둥 깊이를 깊게 여기 깊게 이제 거꾸로 이렇게 모래가 이제 끌고 오니까 이걸 아예 깊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콘크리트로 여기는 이제 그 H빔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주열식 공법이라든가 슬러리월 공법을 사용을 해서 물도 안 내렸고 차수가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주변에 이제 물을 빼버리고 아예 미리 빼서 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일링 공법에 대해서는 보일링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뒤에 나오는 요 히빙 현상도. 히빙 현상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히빙 현상은 모래 집안이 아니고 뻘 집안, 그러니까 점토질 집안인데 물이 많이 섞인 그런 집안. 어디가 그런 게 있겠어요? 이제 여기는 이런 거는 주로 바닷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인천의 송도라든가 인천 서해안 지방 주변 이런 데가 이제 주로 뻘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논인데 깊게 이제 뻘층이 아주 깊게 있는데 이런 데는 이제 이 흙이 이 물을 먹으면서 이게 이제 이 흙이 완전 이제 말랑말랑해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흙들 우리가 서해안 가서 애들하고 이제 뻘에 가서 우리가 맛도 잡고 이러죠. 그런 데 가서 그렇게 우리가 흙을 파보면 어떻게 돼요? 조금 있으면 다시 평평하게 되죠. 한쪽으로 쭉 파면 다시 평평하게 되고요. 즉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흙이 전체적으로 흙 무게로 인해서 이쪽 흙막이 밑으로 흙이 빠져나오면서 이쪽은 들어가고 상부는 흙이 밑으로 빠지고 들어가고 이쪽 불룩 나옴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또 다시 평평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이 흙이. 그러니까 이게 흙막이가 견디지 못하겠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히빙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방지하려면은 아까 그 보일링 현상 때처럼 이걸 깊게 해서 밑에 이쪽 옆에 있는 흙이 못 밀려오게 하고 강성이 큰 벽체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상부에 하중을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흙이 더 빨리 내려가겠네. 이 흙의 하중을 두면 더 내려가겠죠. 그래서 하중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주변 치마에 이제 주변 이 흙막이를 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 이제 치마를 방지를 해야 되는데, 치마라는 거는 흙이 이제 가라앉는 걸 우리가 이제 밑으로 가라앉는 걸 치마라 그러죠. 흙막이 있는 부분에서 이게 치마가 되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치마가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히빙 현상이 발생하고, 이제 점토질 지방에서는 히빙 현상이 발생하고, 보일링 사질토에서는 보일링 현상이 발생을 하고, 밑에 이제 그 하부의 피압수, 지하수가 이제 지나갈 경우에 피압수라 해서 물이 솟구쳐 오르는 현상을 우리가 피압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지표면에다가 이제 물건을 놓는다든가 해서 이렇게 과하게 압력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치마 현상을 일으키고 흙막이가 붕괴되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방지를 해야 돼. 여기 파이핑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이핑 현상은 여기 옆에 이제 구멍을 통해서 이 물이 나오는 현상을 파이핑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험을 방지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기초 및 흙막이 공사에 대해서, 기초 및 흙막이 공사에 대해서 이제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자, 기초공사하고 부등치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자, 기초공사는 지정이 있고 기초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기초 지정,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정은 기초 슬래브 하부 땅 밑을 우리가 지정이라 그래. 기초는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콘크리트로 기초를 하고 건물을 받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기초고. 자, 그래서 지정은 기초 슬래브 하부를 지칭하는 곳이고, 기초팟 밑면을 보강하거나 집안의 진해력을 보강해주기 위한 부분이 우리가 지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지정은 모래 지정, 자갈 지정, 잡석 지정이 있어요. 뒤에 설명을 해줄게. 말뚝 지정이 있는데, 말뚝 지정은 말뚝을 땅 속에 박아서 그 기초를 받치는 걸 우리가 말뚝 지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지 말뚝, 마찰 말뚝, 다진 말뚝이 이제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고, 재질에 따라서는 이제 나무 말뚝, 그다음에 기성 콘크리트 말뚝,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이 있다. 그리고 이제 피어 지정이라고 있는데, 피어 지정은 깊은 데를 이제 땅을 파서 거기다 콘크리트로 말뚝을 현장에서 만들어서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기초를 설치하는 걸 우리가 피어 지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깊은 기초 지정이다. 이거는 이제 교량이라든가 강 속에라든가 바다 속에 이제 다리를 설치하려면 그 기초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쓰는 것들이 이제 깊은 기초 지정이야. 자, 그래서 보통 지정은 모래 지정, 자갈 지정, 잡석 지정, 밑장 콘크리트 지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럼 모래 지정은 뭐냐? 모래 지정은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기초 밑에 지반이 연약하고 그 하부 2m 이내에 굳은 지층이 있어서 말뚝을 박을 필요가 없을 때 굳은 층까지 파내서 층 두께가 충분하도록 모래를 넣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제 땅 지반이 아주 단단하고 좋아서 그 위에다가 모래를 기초 설치할 만큼, 설치한 그 높이만큼 모래로 이제 다지는 거예요. 모래를 넣고. 그 다음에 자갈 지정은 모래 대신 자갈 넣는 거고, 모래 대신 자갈을 5 내지 10cm 정도 되는 자갈을 이제 두께로 깔고, 이제 적당한 두께로 깔고 다지는 거죠. 모래도 물론 다져야 돼요. 모래도 다져야 돼. 그 다음에 잡석은 자갈보다는 큰, 지름이 15에서 30cm 정도 큰, 자갈보다 큰 이런 잡석을 나란하게 세워서 이제 깔고, 그 위에 잡석이 이제 크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틈들이 많이 있겠죠.
그 틈들에는 이런 그 자갈로 틈새를 메워서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져서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다설하고 기초를 이제 다설하는 걸 우리가 잡석 지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라는 거는 밑창 이 지정이라기보다도 먼저 기초를 설치할 때는 항상 기초 공사를 할 때는 먹줄을 놔야 돼요. 그 정확한 위치를 잡고 거기다가 철근을 배근하고 거푸집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먹줄을 놓는데 이런 먹매김을 하기 위해서 얇게 모래 지정, 자갈 지정, 잡석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다설해요. 5cm 내지 6cm 정도 얇게. 그걸 우리가 밑창 콘크리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버림 콘크리트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굳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 위치를 잘 잡아서 기초 공사를 하기 위해서 먹줄을 치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우리가 밑창 콘크리트다.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모래를 넣으면은 모래 지정이고 잡석을 넣으면은 잡석 지정이고 그렇다. 여기서 보면은 이쪽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요 기초기가 있고 밑에 밑창 콘크리트라고 되어 있죠. 밑창 콘크리트 이거 이제 버림 콘크리트라고 또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잡석 지정인데 잡석을 세워서 깔고 그 위에는 잡석 위에는 틈막이 모래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모래 넣기도 하고 쇠석 자갈을 채워서 이런 채운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잡석 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면은 이제 여기 그 밑창 콘크리트를 기초 설치할 부분에다가 밑창 콘크리트를 다설해 놨죠. 이 위에다가 이제 먹줄을 치는 거예요. 먹줄 치고 거기다 거푸집 설치하고 철근 배근하고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오른쪽 그림 보면은 기초를 그러니까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죠. 이렇게 모래라든가 자갈 그다음에 잡석을 넣고 이렇게 이런 걸 랩머라고 그래요. 이걸 랩머라고 하는 건데 랩머로 이렇게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죠. 이런 거 다짐을 해야 돼요. 자, 말뚝 지정은 말뚝을 박는 거라고 그랬어. 말뚝 지정은 그러니까 보통 지정, 잡석 지정이라든가 모래 지정은 집안 자체가 딱딱하고 집안 자체가 강해서 바로 그걸로만 하고 난 다음에 기초를 해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집안이 연약 집안이거나 무르거나 건물이 굉장히 높은 건물, 굉장히 큰 건물 이런 것들은 보통 지정 갖고 안 되죠. 물론 이제 안반유이라든가 이런 데는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데는 그 깊이 소정의 깊이까지 아주 단단한 집안까지 우리가 말뚝을 박아요. 말뚝을 박고 난 다음에 말뚝 위에다가 기초를 설치하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말뚝 기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뚝 지정이다. 말뚝 지정이다, 말뚝 기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지 말뚝이 있고 마샬 말뚝이 있고 다진 말뚝이 있다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다 지지 말뚝을 적용을 하죠. 재질은 이제 나무 말뚝 이렇게 기성 콘크리트 말뚝,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이 있는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기성 콘크리트 말뚝을 많이 쓰고요. 자, 그럼 말뚝 지정이 기능에 따라 지지 말뚝이 있고 마찰 말뚝이 있고 다진 말뚝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뭘 지지 말뚝이라고 하냐? 이거 말뚝을 박았어. 말뚝을 박았는데 그 밑에가 여기 보면은 그림에서 보면은 선단 지지 말뚝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안반층까지 말뚝을 완전히 닿게끔 박아서 이 안반에서 받쳐주게 하는 걸 우리가 지지 말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기초가 내리 눌러도 안반에 걸리니까 이건 더 이상 내려갈 거리가 없죠. 이런 걸 이제 지지 말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이렇게 집안에다가 단단한 집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직접 지지하는 걸 우리가 지지 말뚝이다 그러고 마찰 말뚝은 너무 깊어서 이게
이제 지지층이 남반층이 너무 깊어서 안반층까지 도달하기 어려워. 그러면 이걸 촘촘히 박아서 흙이 이 말뚝하고 마찰을 일으켜서 이거에 이제 그 말뚝을 지지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마찰 말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경우는 마찰 굉장히 많은 촘촘히 박아가지고 말뚝을 박아서 마찰력을 위해서 기초를 지지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마찰 말뚝이다 그러고, 다진 말뚝은 이거는 뭐 기초라기보다도 이건 그 집안을 밀실하게 집안 개량을 하기 위해서 다짐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먹는 게 다진 말뚝이에요. 그러니까 사질토 집안에 주로 적용을 하는데, 요거는 말뚝을 박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말뚝 부피만큼 주변에 있는 흙이 밖으로 밀려나가죠. 이걸 또 옆에 또 박어. 그럼 또 서로 이제 말뚝을 쭉 박으면은 그 집안 이제 땅 속에 있는 흙이 밀실하게 이제 되면서 다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짐 말뚝이다 이렇게 되고, 기초 지정에 쓰는 건 주로 지지 말뚝을 여러분들이 지지 말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재질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나무 말뚝이 있고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무 말뚝은 예전에 기성 콘크리트가 뭐 개발되기 전에 아니면 뭐 이제 뭐 아주 오래 전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50 일본 점령 시대 때, 외정 시대 때라고 그러죠. 식민지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와서 막 건설하면서 나무 말뚝을 또 많이 사용을 했고, 또 50년대 이때도 아마 하긴 했을 거예요. 이제 나무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나무를 저렇게 총총히 박고 그 위에다가 건물 기초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주 굉장히 그 대규모 건물은 할 수가 없겠죠, 나무 말뚝에. 그리고 나무 말뚝을 이용하게 된 그런 조건이, 이 나무는 물 속에 들어가면 이게 오히려 나무는 이제 오래 간대요, 물 속에서는. 그래서 주로 이제 참나무를 많이 사용을 하기도 했고, 보통 낙엽송이나 미성동 통나무를 그대로 갖다 이제 박는다. 그 이제 콘크리트 말뚝이 이제 생산이 되면서 이제 저거 다 없어졌죠. 이런 건. 그리고 이제 이 우측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제방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밀려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나무 말뚝을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해요. 지금은 저것도 이제 대부분 다 콘크리트 말뚝을 사용하지만, 자, 기성 콘크리트 말뚝, 대부분 다 이 기성 콘크리트 말뚝을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아파트, 여러분들 다니고 있는 주변에 무슨 건물도, 대부분 건물들은 다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다. 공장에서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강선하고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공장에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땅 속에다가 말뚝을 박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기초, 이렇게 오른쪽 사진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왼쪽처럼 나무 말뚝을 박고 난 다음에 너무 들쑥날쑥하니까 이거를 똑같이 두부를 하고서 두부 정리를 이렇게 보고, 여기 이제 기초를 버린 콘크리트를 치고 여기에 철근 배근을 해서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이다,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공장에서 생산된 말뚝을 이제 차로 실어다가 현장에서 시공을 하는데, 이거는 현장에서 아까 그 주열식 흙막이 공법 할 때 설명을 해드린 MIP 이렇게 CIP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시공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현장 타설 콘크리트 공법은 요 햄머그래브라는 장비를 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경질 지반까지 구멍을 뚫고 거기에 철근망을 넣고 콘크리트를 채워서 땅 속에다가 기초 그 위에 이제 기둥을 만드는 거죠. 흙막이 공법하고 똑같은데, 흙막이 공법보다 이거는 굉장히 보통 이제
기성 콘크리트 말뚝보다 더 크게 말뚝을 해야 될 경우, 깊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굵고 긴 철관을 지하에다가 이제 받고 거기다 이제 이렇게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만드는 거다. 주로 이제 이거는 보통 뭐 1m, 직경이 한 1m 이상 이렇게 큰 데 주로 많이 사용하죠. 그만큼 또 집안도 연약하고 깊고 그럴 때 사용을 해요. 이런 걸 우리가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장에서 타설한다 그래서. 자, 말뚝 시공시 고려사항으로서는 말뚝은 이제 기성 콘크리트 말뚝 같은 경우는 이제 말뚝을 박다 보면은 깨지거나 뭐 손상될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질 지반까지 충분히 이렇게 박혀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기초를 그렇게 받치지 못하고 침하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똑바로 그 위치에서 수직으로 박혀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경사지게 박혔다든가 할 경우에는 제대로 힘을 못 받겠죠. 고무를 받칠 수 없겠죠. 이렇게 하중 또는 그 합력이 작용되니 말뚝의 축과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설계 도면에 보면은 정확한 위치가 나와 있어서 그 위치에 정확한 위치에다가 말뚝을 박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피어 지정이라고 있는데, 피어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이나 이제 뭐 대동소이한데, 이거는 피어 지정은 이 말뚝 크기가 1.5m 이상, 보통 우리가 피어를 1m, 직경 1m 이상의 말뚝을 이제 피어라고 그러는데, 주로 이거는 이제 다리라든가 여기서 보면은 그 다리 기초 이런 데만 이제 사용을 해요. 여기서 보면은 얕은 기초, 안반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돼 있죠. 말뚝 기초가 있고 케이슨 기초, 피어 기초가 있어요. 케이슨 기초는 통째로 이렇게 케이슨을 가지고 강속, 바닷속 이렇게 하는 거고, 피어 기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 교량의 교각 밑에 기초가 저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저렇게 겉에서 볼 때는 통째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는 저렇게 피어로 말뚝을 이렇게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을 박아서 이렇게 받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조물이 하중을 단단한 집안에 전달하기 위해서 수직공을 굴착을 해서 그거 이제 주로 철로 된 관을 이렇게 받고 그 속에다가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어 기초의 특징은 시평력에 대한 휘임 강도의 저항성이 크고, 말뚝의 타입이 곤란한 것도 기계로 다 굴착하니까 시공이 가능하고, 휘빙이나 철관을 박으니까 진동이 이렇게 끼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피어 기초다. 그 다음에 케이슨 기초는 저렇게 콘크리트로 케이슨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땅속 소정의 깊이까지 이제 파서 넣는 거예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장비를 가지고 파기도 하고. 그래서 박스 케이슨, 오픈 케이슨, 뉴매틱 케이슨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는 건 우리가 이제 박스 케이슨이라고 해요. 박스처럼 돼 있어서 위에가 뚫려 있으면 오픈 케이슨이고, 이렇게 지금 소정의 위치다 넣고 안에서 이제 흙을 파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기초 설치하는 걸 우리가 케이슨 기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뉴매틱 케이슨은 완전히 막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고기압을 높게 해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해서 그 안에서 작업을 하는 그런 공법을 우리가 뉴매틱 케이슨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고압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업병 걸릴 확률이 좀 높죠. 그 압력에 의해서. 이런 걸 케이슨 기초라고 그런다. 즉 이거 지금 여기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우물통, 우리가 이제 우물통이라고 그러는데, 우물통처럼 이렇게 생긴
그, 뭐 이것도 마찬가지 오픈 케이슨이죠. 이렇게 밑에서 사람이 타 올라가고 이걸 이제 밑으로 계속 내리 누르면서 받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 우물통 기초라고 그러고, 공기 잠암 기초. 이걸 뉴매틱 기초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 굉장히 무거운 하중을 가진 이런 그 공기 잠암을 넣고 그 밑에서 사람들이 고압 속에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 고압을 해서 사람 파서 올려서 빼내는 이런 작업을 우리가 공기 잠암 기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기초. 우리가 기초에는 이제 얕은 기초가 있고 깊은 기초가 있고 말뚝박기가 있는데, 말뚝박기는 지정해서 설명을 했고, 깊은 기초나 말뚝박기나 대부분 아까 그 설명은 이제 그런 내용을 또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같이 써요. 지정, 깊은 기초 지정, 말뚝 지정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어떤 것도 있는지 봅시다. 자, 얕은 기초는 우리가 독립 기초, 뭐 복합 기초, 그 다음에 연속 기초에서 줄 기초라고도 하고 온통 기초라고도 하는데, 이건 아까 그 턱파기 할 때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구덩이 파기 기초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독립 기초예요. 한 개의 기둥에 한 개의 기초발이 있는 경우. 뭐 복합 기초는 뭐 한 기둥, 그 독립 기초하고 연속 기초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거. 연속 기초는 아까 얘기했듯이 줄 기초, 줄로 이렇게 한 줄로 쭉 파서 기초를 설치하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 줄 기초고, 온통 기초는 지하실 바닥 전체를 기초로 하는 경우, 우리가 온통 기초다, 온통 파기에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보면, 사진에서 보면은 독립 기초, 이렇게 기둥 하나에 기초 하나씩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런 경우는 뭐 땅을 파기가 이렇게 따로따로 파기가 번거로우니까 한꺼번에 쭉 파놓고 기초를 하고 설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런 부분은 다시 사이사이에는 흙으로 또 메워야 돼요. 이런 부분은 이런 걸 우리가 독립 기초다, 독립적으로 그런 걸. 그 다음에 줄기초, 줄기초 사진에서 보면 기초가 이제 쭉 줄로 되어 있죠. 거기에 철근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걸 우리가 줄기초다고 얘기하고, 요거 이제 이런 건 주택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옹벽으로 하고, 이제 가운데는 흙을 다시 메워서 주택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온통기초는 이게 이제 독립기초나 줄기초가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통째로, 그림에서 본 것처럼 통째로 두껍게 콘크리트 철근하고 철근배근해서 두껍게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온통기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독립기초, 조그만 건물들은 상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온통기초를 하죠. 오히려 비용이, 콘크리트가 물론 온통기초가 더 많이 들어가서 자재비는 더 들어가는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 따지면은 독립기초나 줄기초보다 거의 뭐 대동소이해요. 이런 것들이. 아까 말뚝기초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나무는 이제 부식 방지를 위해서 지하수보다 더 밑으로 하부에 적용한다고 그랬고, 지금은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말뚝 기초는 거의 안 넣는다.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아까 말씀드렸고, 직경이 보통 20cm에서 60cm 정도 되고, 길이는 서로 연결했었어요. 서로 용접으로 연결해서 3m 기성품 나오는 게 보통 저렇게 되는데, 보통 30m까지는 저걸 이어서 30m 또 이상까지도 많이 사용을 해요.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자, 이렇게 생긴 게 이제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이제 PC 말뚝이 있고 PHC 말뚝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PC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말뚝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것도 다 똑같이 공장에서 만들어 오는데,
그 지금은 이제 PHC 여기서 이제 그 고강도로 이제 고강도로 해서 고성능 콘크리트 적용해서 이제 우리가 오토클레이브 양생이라 그래서 양생을 24시간 동안 수증기로 쪄서 양생을 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고성능으로 만든 거야. PHC 말뚝이 콘크리트 이제 80메가파스칼 고성능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사용을 해서 하는데 대부분 이 PHC 말뚝을 사용을 해요. 지금 PHC 말뚝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PC 말뚝을 생산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PHC 말뚝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제 또 지반이 아주 연약한 데는 이렇게 강관 말뚝도 사용을 해요. 강관 말뚝을 사용해서 강관을 이렇게 받고 그 속에다가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서 강관 말뚝을 또 사용을 하게 돼요. 현장 타설 말뚝, 현장 타설 말뚝도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이제 그 중에서 뭐 종류가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올 케이싱 공법이라고 해서 베노토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베노토 회사에서 개발한 걸로 케이싱 철관으로 된 케이싱을 이제 땅을 파면서 박아서 케이싱을 삽입해서 내부에 콘크리트를 채워놓고 나중에 케이싱을 싹 이제 빼내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올 케이싱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베네토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RCD 공법 RCD 공법을 우리가 이제 리버스 서큘레이션 드릴 공법이라고 해서 역순환 공법이라고 돼요. 역순환 공법이라고 돼서 이건 지하수보다 2m 이상 물을 높게 채워서 이제 지하수보다 높게 채우니까 수압이 이제 걸리겠죠. 그래서 수압으로 인해서 공벽의 분기, 땅 속에 구멍을 뚫은 거를 이제 공벽 분기 방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저것도 이제 안정에 걸려요. 안정에 걸려서 공벽의 붕괴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철근망을 넣어서 철근망을 넣어서 콘크리트를 사용을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서 이렇게 땅속에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주로 RCD 공법은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을 해요. 어디다가 사용하냐면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아주 굉장히 초고층 건물 그 잠실의 롯데 제이월드 이런데 아니면 또 저 송도에 굉장히 그 높은 하이라이즈라고 그러죠. 우리가 아파트 높은 100층 이렇게 되는 아파트 50층 이상 되는 아파트에 저 RCD 공법을 이용해서 기초를 이제 깊이 아주 깊은 안반층까지 해서 RCD 공법을 이용해서 기초를 설치를 해요. 그런 걸 우리가 현장 타설 말뚝 공법 RCD 공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땅속 깊게 이렇게 장비를 이용해서 굴착을 해서 여기다가 안정액을 넣고 계속 콘크리트 타설하면 안정액 또 오르면 그걸 또 써먹고 우리가 그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어스 드릴 공법. 어스 드릴 공법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스 드릴이라는 굴삭기를 구멍을 이렇게 파가지고 콘크리트 타설하는 건데 회사에서 지네들이 회사 이렇게 만들어서 이건 무슨 공법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이제 만들면 이런 공법이 돼요. 그 다음에 케이스는 아까 케이슨 기초 얘기했었죠. 뉴매트 케이슨, 오픈 케이슨 기초 이런 것들 이건 수심 25m 이상 이거 다리라든가 이런 데 사용한다. 항만 공사할 때 이렇게 이런 데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뚝은 또 어떻게 타입 어떻게 박느냐. 말뚝은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박느냐. 이건 이제 우리가 먼저 타입 공법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때려 박는 거예요. 말뚝을 땅 속에다가. 그래서 드롭 해머 공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드롭 해머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그 해머의 무게로 이렇게 때려서
박는 걸 우리가 이제 드롭 햄머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의 안 써요. 이거 거의 지금은 이제 뭐 좀 저 같이 예를 들어서 오거 공법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면서 마지막에 드롭 햄머로 이렇게 조정을 할 때만 쓰지 타격 드롭 햄머 공법은 거의 안 쓴다. 그 다음에 스팀 햄머 공법, 스팀으로 된 햄머를 있는데 이런 것도 거의 안 쓰고 디젤 햄머 공법. 디젤 햄머 공법은 예전에 그 햄머에다가 디젤 엔진을 달아가지고 디젤 엔진이 이제 터지는 그 힘에 의해서 말뚝을 박는 거였는데, 아주 오래전에는 이거 디젤 햄머도 쓰긴 썼는데, 지금은 뭐 디젤 햄머도 거의 안 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유압 햄머. 근데 지금은 이제 유압으로 해서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유압으로 햄머를 가속해서 박는, 대부분 요 유압 햄머로 사용을 해요. 지금은 타격 공법에서는. 근데 이제 주변에 유압 햄머로 이제 타격 공법을 사용하면은 소음 진동이 심해서 주변에 건물이 있다든가 그러면 건물에 영향을 주고 또 그 소음이 심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타격 공법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뭐 별로들 안 써요. 지금은. 자, 그리고 이제 진동 공법은 바이브로 햄머라고 해서 진동을 주어서 말뚝을 박는 공법이에요. 즉 상하로 진동을 주어서 자중하고 기계력으로 압입을 하는데, 요거는 주로 이제 이거는 진동을 줘서 땅속으로 박아주니까 보통 시트 파일, 아까 시트 파일 설명했었죠. 철판으로 된 접힌 거 시트 파일을 박을 때 주로 사용을 해요. 진동 공법은 시트 파일은 철판으로 이렇게 접은 거라서 위에서 때려서 박을 수가 없죠. 그거는 뭐 때리게 되면 다 찌그러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시트 파일 시공할 때 진동 공법을 사용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 그 말뚝 박는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오른쪽에 사진이 이게 이제 디젤 엔진으로 타입을 하는 거예요. 요게 이 디젤 엔진이 들어 있어서, 이게 이제 요 밑에 사람이 밑에서 요 줄로 이렇게 이제 탁탁 걸어주면은 엔진이 터지는 거야. 터져서 이걸 이제 박는 이제 박게 되죠. 요 밑에 사람 있는 것도 보이죠. 이건 뭐 국내 사진은 아니고 해외에서 시공한 거 사진 찍어놓은 건데, 요거 이제 국내에서도 오래전에 이 공법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70년대, 80년대까지도.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그 좌측에 있는 사진이 요게 이제 드롭 햄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에 요 유압 햄머가 붙어 있어요. 요거를 이제 타입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요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진동으로 줘서 여기 이제 시트 파일을 이제 진동을 줘서 박는 방법이고, 요것도 이제 요게 유압 햄머네. 여기 이제 유압 햄머에서 요 뒤에 이 장비 뒤에 공기 압축기를 이제 공기 압축기가 있어서 요 공기 압축기를 통해서 이 유압을 들었다 올렸다, 이 안에 햄머가 들어 있어서 이걸 들었다 올렸다 하면서 박는 거예요. 요게 이제 유압 햄머다. 그래서 땅속에 이렇게 박는 모습이 보이죠. 자, 뭐 이렇게 이제 매립 공법은 이제 이런 압입 공법이라고 있는데, 유압 잽과 왼치 힘으로 말뚝을 지중해 눌러서 박는 방법을 압입 공법이다. 근데 이건 연약 집안 이해는 이게 눌러서 박기 어렵겠죠. 이렇게 말뚝을 박고 이렇게 유압을 통해서 이렇게 그 압력을 통해서 이렇게 누르는 방법을 이걸 압입 공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워터제트 공법이 있는데, 물을 고압으로 이제 물을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물을 고압으로 이제 쏘면서 말뚝 그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말뚝 가운데에다가 물을 고압으로 쏴서 이걸 이제 흙을 파면서 쭉 내려가는 방법이야.
요걸 워터젯 공법이다. 물을 이제 고아봤으니까 뭐 이 땅이 이제 물러지겠죠.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굴공법. 중굴공법은, 이렇게, 이것도 현단이 개방돼서, 여기를, 흙을 파서 이제 끌어올리면서, 그대로 이제 말뚝을 내리는 거고, 요걸 이제 우리가 중굴공법이다. 가운데에다 굴을 판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중굴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뭐 이런 공법은 국내에서는 뭐 잘 쓰는 걸 난 못 봤어요. 자, 프리볼링 공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버베리 공법 중에서 요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공법이에요. 프리볼링 공법이다. 요거 이제 여기다 케이싱을 설치를 하면은, 연약 집안에서는 이거 이제 하면서 케이싱을 설치를 해서 하면은 이제 케이싱을 설치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말뚝을 설치를 하고, 여기 보면은 어스오거로 구멍을 이제 뚫어요. 어스오거로 구멍을 이렇게 이제 여기 구멍을 이제 구멍을 뚫으면서 흙은 올라오겠죠. 흙 올라오는 거를 이제 치워버리고, 이제 연약 집안 같은 경우는 여기 케이싱을 같이 사용을 해요. 케이싱 같이 사용하면서 보니까 옆에 있는 흙이 무너지지 않지, 케이싱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밑에 지지층까지 다 파고 난 다음에 요걸 끄집어 내고서 끄집어 올릴 때 시멘트 모르타르나 이제 시멘트 액을 여기다 이제 채우면서 올라와요. 이걸 우리가 다짐액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오거로 이제 올리고 난 다음에 콘크리트 말뚝을 이 속에다가 이제 넣는 거야. 말하자면 심는 거죠. 이렇게 다 넣고 난 다음에, 넣으면 밑에 이제 찌꺼기들 때문에 이렇게 약간 이제 이제 박힐 우려가 있어서, 이걸 다시 넣은 다음에 위를 드롭 햄마로, 아까 얘기했죠. 드롭 햄마로 이걸 이제 탁탁 쳐줘요. 그래서 우리 압입 경타라고 되어 있죠. 뭐 한마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압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거를 이제 딱 밑에 아주 그 집안, 경질 집안까지 닿도록 이렇게 경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다짐액이 콘크리트를 이런 시멘트 액을 설치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완전히 다 굳겠죠. 이제 완전히 콘크리트 땅 속에 스며들어 있으면서 이게 다 굳어버리는 거야. 그 시멘트 이 다짐액이.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말뚝이 이제 딱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영어로 이제 프리볼링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프리가 우리가 영어로 선행을 우리가 프리라고 하죠. 앞에. 보링은 보링 구멍 뚫는 걸로 이제 보링이라고. 그래서 미리 구멍을 뚫러서 말뚝을 박는다 그래서 프리볼링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터파기 및 기초공사의 위험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제 흙막이를 하다 보니까 사면 붕괴, 흙막이 붕괴가 일어날 수 있고, 구조물에 이제 잘못되면 구조물의 붕괴라든가 부동치마가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비를 사용하니까 토공사 중장비에 대한 위험 요인이 항상 상존하고, 그 다음에 항타기, 항발기가 이게 굉장히 대형 장비라서 이게 넘어가는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콘크리트 말뚝 등의 말뚝을 박다가 콘크리트 말뚝이 파손된다든가 넘어진다든가 이런 위험이 있고, 또 땅속을 이제 땅속에다가 말뚝을 박는다든가 하기 때문에 치마나 지중 매설 시설물이 파괴될 우려가 많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부등치마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걸 부동치마라고도 해요. 부동치마. 이제 등치마는 균일하게 똑같이 치마되는 걸 우리가 등치마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고 들쑥날쑥하게 치마되는 걸 우리가 부등치마라고 얘기하고, 이걸 부동치마라고도 부른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등치마는 어느 한쪽은 치마가 되는데 어느 한쪽은 또 치마가 덜 돼.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럼 건물 기초가 이제 부등치마가 발생하면은 기울어지거나 뭐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균열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죠. 그래서 부등치마가 굉장히 구조물에서는 위험한 거예요. 부등치마가 기초에서는. 자, 부등치마는 구조물이 기초 지반이 치마를 함에 따라 여러 부분에서 불균등하게 치마를 일으키는 현상이라고 했어요. 불균등하게. 이렇게 균등하게 치마를 일으키면은 이거 등치마라고 해서 이건 똑같이 치마가 되니까 별 그렇게 뭐 균열이 발생하거나 그럴 일이 없겠죠. 근데 거의 땅속은 뭐 이제 뭐 똑같이 치마될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치마가 생기면 부등치마가 생긴다. 그래서 부등치마의 원인은 집안이 연약한 경우, 또 경사집안인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사집안을 이제 한쪽은 파고 한쪽은 이제 성토한 경우가 성토집안은 약하고 절토집안은 강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부등치마가 발생할 우려가 확률이 높죠. 그 다음에 구조물이 이질 지층에 걸려 있을 경우, 그 지층이 밑에 지층이 어느 한쪽은 토사고 어디는 뭐 안반이고, 그 이질 지층에 걸려 있을 경우는 또 마찬가지고 부등치마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낭떠러지에 접근되어 있을 경우, 이건 낭떠러지 같은 경우 옆에 있으면은 낭떠러지 있는 부분은 무너지기가 쉽겠죠. 치마가 되기가 쉽고, 그 다음에 부주의한 일부 증축, 건물을 지고 건물을 한쪽에다가 한두 개 층을 더 올릴 경우 하중이 한쪽으로만 몰리고 그쪽으로만 몰리겠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지하 수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하 수위가 이제 뭐 더 낮아졌을 경우, 뭐 이런 경우에 또 지하 수위가 낮으면 흙 속에서 물이 그만큼 빠지니까 그 물이 빠진 부분을 이제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백이 생기니까 또 치마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하에 매설물이나 뭐 구멍이 있을 경우, 뭐 지하에 구멍이 있을 경우 당연히 그런 부분으로 치마가 될 우려가 높죠. 그 다음에 집안이 매운 땅일 경우, 성토 부위란 얘기죠. 성토한 부분일 경우에는 다짐이 덜 됐을 경우 특히 이 부등치마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그 다음에 이질 지정 및 일부만 지정했을 경우, 기초 지정이 어디는 독립 그 일반 지정을 하고 어디는 말뚝 지정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또 안 돼요. 이런 경우도 부등치마가 발생을 해. 자, 이렇게 부등치마의 원인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죠. 부분적인 이렇게 연약 집안이 있어 부분적인 치마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연약층 두께 차이로 이제 집안 반력이 심한 경우,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은 지금 설명해 드린 것들이 이해가 갈 거야. 그래서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고, 이런 그럼 집안에 대한 부등치마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냐? 대책은 집안에 따른 대책은 일단 연약집안 계량공법을 해야 되고, 지하 수위를 낮춰서 수압이 변화되는 걸 방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는 경질 집안까지 이제 지지해야 되고, 독립기초인 경우는 지중보를 설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강성을 우리가 높인다 그러는데, 그 건물 구조를 한쪽은 설사 약간 가라앉는다 하더라도 이 지중보를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받쳐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온통 기초를 설치를 해서 강성을 높여야 되고, 또 상부 구조에 대해서 중량 및 하중을 균등하게, 어느 한쪽으로 하중이 치우치지 않게 해라. 그 다음에 인접 건물 거리는 멀리하고 평면 길이는 넓게 오지 말아라. 넓게 오면 할수록 집안이 변화가 이제 땅속으로 집안이 변화하는 게 넓을수록 단단한 데도 걸릴 수 있고, 얕은 데도 연약한 집안에 걸릴 수도 있겠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건물의 중량을 경량화해 좀 덜 무겁게 하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강의 기초, 그 다음에 흙막이 기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등치마까지 해서 강의를 했어요. 아주 기초는 모든 구조물에 있어서 근본이나 마찬가지라 해서 이 부분에서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깊게 해야 돼요.
이해 깊게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콘크리트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콘크리트는 더 중요한 거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수업을 들어주길 바라고. 이제 뭐 5주째부터는 대면 강의니까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면 되겠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음 주에 봐요.